미국의 북부 요크셔주 에밀리 브론테가 살았던 마을 뒤로는 무어라고 부르는 거칠은 황무지가 펼쳐 있다. 간간히 들리고 있는 양떼들의 울음소리와 귓전을 때려드는 바람소리뿐인 쓸쓸한 이곳에는 무성한 잡초, 바람에 흔들리는 관목과 돌무더기가 황무지의 표정을 더 한층 어둡고 거칠게 만들어주고 있다. 에밀리 브론테는 이러한 거친 황무지와 어두운 계곡이 엮어내는 풍경을 사랑했고, 이 거칠은 황무지의 세계 속에서 캐더린과 히스클리프의 격렬한 사랑과 잔인한 복수의 이야기, 폭풍의 언덕을 썼다. 호워드 역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마을 입구가 나타난다. 마을로 올라가는 길은 포석 깔린 가파른 경사길이다. 바로 이 길은 160여 년 전인 1820년 4월의 어느 봄날, 호워드 마을의 목사로 새로 부임하는 패트릭 브론테 씨가 7대의 농군 마차에 이사증과 6명이나 되는 어린 자녀들을 싣고 올라갔던 길이다. 그때 자녀들 중 제인 에어의 작가 샤를러트는 4살, 폭풍의 언덕의 작가 에밀리는 2살, 에그니스 크레이의 작가 앤은 갓난아기였다. 브론테 자매들이 살던 호워드 마을은 아직도 당시의 한적한 촌락의 분위기를 간직하고 있다. 마을 입구의 한편에는 브론테 당시의 우체국이라는 팻말이 보인다. 당시 믿을 수 없을 만큼 많은 편지와 인쇄물과 소포가 매일같이 이곳에서 목사의 집으로 배달돼 브론테 자매의 아버지를 놀라게 했던 것이다. 이제는
브론테 간판을 내건 책방이 되어 브론테 문학의 고향을 찾아온 사람들을 맞고 있었다. 우체국자리 맞은편에는 또 하나의 책방이 보인다. 책방 입구에는 브론테 자매의 유일한 오빠 브란웰의 비극적인 죽음의 간접적 원인이 된 마약을 팔았던 약국이라는 팻말이 붙어있다. 폭풍의 언덕에서 등장하는 방탕한 힌들리와 포악한 히스클리프의 성격 묘사는 바로 에밀리가 곁에서 본 오빠 브란웰의 모습이었다. 브론테 자매가 살았던 한적한 목사관은 마을 끝에 자리 잡고 있다. 영국 문학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세 자매 작가를 길러낸 이곳은 한 해 평균 세계 각국에서 20여 명이 찾아오고 있어 셰익스피어의 고향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명작의 고향이 되어 있다. 문턱에 들어서면 누구나 제일 먼저 목사관을 둘러싸고 있는 교회의 묘지와 수많은 묘비의 행렬에 섬찟한 느낌을 받게 된다. 살아있는 히스클리프에게 20년을 혼백으로 떠돌며 나타나는 게더린의 요령은 에밀리 브론테가 응시했던 교회 묘지의 공포로 가득한 표정이 아니었을까. 에밀리 브론테가 그녀 생의 대부분을 보냈던 목사관입니다. 창밖으로 온통 묘비의 행렬이 보이는 이 조그마한 방에서 캐서린과 히스클립의 격렬한 사랑을 그린 폭풍의 언덕이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방 한편에는 오빠 브란웰이 그린 에밀리의 초상화가 마치 생전의 모습처럼 목사관의 음산한 앞들을 내다보고 있다. 목사관을 둘러싸고 있는 교회 묘지의 우물한 정적 못지않게 에밀리가 생활했던 목사관 내부의 세계 또한 우울한 정적이 감도는 마치 살아있는 또 하나의 죽음의 세계였다. 에밀리 브론테의 아버지였던 패트릭 브론테 목사. 그는 오로지 청교도적인 윤리로만 자녀들을 대하는 딱딱한 아버지였다. 뿐만 아니라 호워드에 온 지 1년 만에 부인이 세상을 떠나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서재에 틀어박혀 책을 읽고 지내는 생활을 했다고 한다. 고작 식사 시간에나 어린 자녀들을 대하던 무정한 아버지였다.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브론테 자매는 이모 브란웰 아래서 자랐다. 그녀 또한 차고 엄격한 성품으로 아이들을 대해 따뜻한 모성애를 느끼기에는 너무나 무서운 어머니였다. 어린이들은 어리광을 피우거나 사랑의 포옹을 받고 지내야 할 나이에 오직 성서를 외우고 기도를 하며 집안일을 해야만 했다. 에밀리의 언니 샤를로트 브론테. 그녀는 후에 제인 에어의 저자로 문명을 크게 떨쳤다. 샤를로트는 위의 두 언니 마리아와 엘리자벳의 죽음으로 인해 장녀로서 집안일을 감당해가는 역할을 했다. 또한 에밀리와 함께 브뤼셀 유학을 갔을 뿐만 아니라 동생들을 글을 쓰도록 지도하고 격려해 오늘날
브론테 문학의 햇빛을 보게 만든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에밀리의 오빠 브라멜 브론테, 집안의 유일한 남자로 그림에 뛰어난 재주가 있어 브론테 자매의 초상화를 비롯한 브론테 일가의 모습은 모두 그의 손에 의해 그려졌다. 그러나 그는 심한 주벽과 방탕한 생활로 끝내 재능을 꽃피우지 못한 채 비극적인 생을 마쳤다. 에밀리의 여동생 앤 브론테, 그녀는 애그니스 그레이를 쓴 작가로 브론테 문학을 이룬 세 자매 중 막내이다. 고독한 브론테 자매들에게 유일한 친구가 되어준 개 키퍼, 고요와 정적이 감도는 집안에서 브론테 자매들의 고독을 달래주었던 유일한 동물 가족이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한편에는 브론테 자매들에게 목사관의 시간을 알려준 시계가 걸려있다. 당시 브론테 자매의 아버지가 매일 한 번씩 태엽을 감아주던 시계라고 한다. 고요한 정적 속에 어린이들의 귓전에 울려왔던 초침 소리, 그 소리 또한 고독한 그들에게는 절친한 친구의 음성처럼 들리지 않았을까. 2층에 에밀리가 지내던 방의 벽 한편에는 어린 시절 자매들의 낙서가 희미하게 남아있다. 외부 세계와 단절된 목사관에서 마치 고독을 달랬던 동심의 몸부림처럼 느껴지는 희미한 낙서에서 브론테 자매의 숨결 소리가 고동치는 듯하다. 기념관 한편에는 브론테 자매들이 어린 시절에 그린 연필 스케치가 전시되어 있다. 브론테 문학의 첫 발은 이처럼 주변에서 본 것을 정확히 그려내는 데서부터 출발했다. 그러나 그들의 문학적 재능은 어린 동심 속에 두 언니의 죽음을 체험한 혹독한 시련부터 시작되었다. 브론테가 네 자매가 다녔던 코암브리지에 있는 사숙입니다. 엄격한 교육 환경 때문에 에밀리 브론테를 비롯한 4명의 자녀들은 무척 괴로운 어린 시절을 바로 이곳에서 보냈습니다. 브론테 자매들은 1824년 최초로 집을 떠나 당시 목사의 딸들을 위한 이곳 코암브리지 사숙에 입학했다. 그러나 나쁜 교육 환경과 극심한 영양실조로 인해 자매들은 고통스러운 생활 속에 끝내 장녀 마리아와 차녀 엘리자벳이 폐질환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는 비운을 겪게 된다. 어린 동심의 세계에 깊은 상처와 슬픔을 남긴 코암브리지 사숙. 후에 에밀리의 언니 샤를라트는 그녀의 대표작 제인 에어에서 이곳에서의 비참한 생활과 체험을 토대로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저주스러운 학교 로드스쿨을 묘사하고 있다. 두 언니의 죽음으로 더욱더 고요한 정막 속에 감싸인 목사관의 생활. 창밖으로 내다보이는 음울한
교회 묘지의 공포스런 표정. 마치 지옥의 세계를 방불케 하는 환경 속에서 짓눌려 살았던 외로운 영혼 에밀리 브론테. 그녀의 절망적인 고독이 바로 소설 폭풍의 언덕에서 캐더린의 무덤 앞에서 절규한 히스클리프의 고독이 아닐까. 캐더린 어위시, 당신, 내가 당신을 죽였다고 그랬지. 그러면 귀신이 왜 나를 찾았단 말이오? 난 유령이 지상을 돌아다닌다는 것을 알고 있어. 언제나 나와 함께 있어줘. 어떤 형태든지. 그건 나를 미치게 해줘요. 제발 당신을 볼 수 없는 이 지옥 같은 세상에 나를 버리지만 말아줘. 내 영혼인 당신 없이는 난 살 수 없단 말이야. 에밀리 브론테가 살던 목사관 뒤로는 무어라고 불리우는 황무지가 시작된다. 숲이라고는 없이 히드라는 야생의 관목으로 검푸르게 뒤덮인 야산의 연속이다. 황무지 속에 피어나는 보라색의 히든꽃. 에밀리 브론테는 봄이 되면 황무지를 덮고 있는 히든꽃을 좋아했다. 폭풍의 언덕의 남자 주인공 히스클리프는 그녀가 좋아한 꽃의 의인화가 아닐까. 목사관의 고독한 생활 속에 억눌린 외로운 영혼 에밀리에게 허워드의 거칠은 황무지의 세계, 그것은 그녀에게 야만적이고 거칠은 자유를 제공하는 지상의 천국이며 마치 소설 폭풍의 언덕에서 캐더린이 그렇게 사랑했던 히스클리프의 품속 같았다. 내가 얼마나 그를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그에게 알릴 수가 없어. 히스클리프는 얌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나보다 더 나 자신이기 때문이야. 우리의 영혼이 무엇으로 되어 있든 그의 영혼과 내 영혼은 같은 것이야. 저승까지는 데리고 갈 거야. 그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니까.
에밀리 브론테는 1836년 로우힐 학교에 조교 생활을 하기 위해 그녀가 사랑하는 황야를 잠시 떠났다. 에밀리가 당시 교사 생활을 하던 로우힐 학교는 호워드에서 남쪽으로 한 200여리 떨어진 곳에 폐가로 남아있다. 이곳은 폭풍의 언덕에서 워더링 하이츠의 모델이 되었다고 한다. 학교 맞은편에는 당시 교사들의 기숙사 건물이 남아있다. 취재팀은 에밀리가 거처했던 방을 찾아보았다. 학교 생활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어려움과 황무지를 그리워하며 생활하던 에밀리. 창밖을 내다보며 황무지를 생각하던 그녀의 심정은 워더링 하이츠를 잊지 못하는 캐더린의 열망이 아니었을까. 우리 집 침대에 누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창밖에 서 있는 전나무를 잡아 흔들던 그 바람 소리. 그 바람을 한 번만 들이마셨으면. 로우힐 학교였던 이 집과 그리고 소설 속 워더링 하이츠와의 관계는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Yes, Miss Kim, there are similarities between the character of the man who built this house and the character in Wuthering Heights, Heathcliff. The man who built the house was called Jack Sharp. Heathcliff was the man whom she based the roguery and the activities of a man who was rather not well liked by a lot of people, but liked by the ones that liked to drink in the pub. The story goes that Heathcliff, of course, was a rogue. This is part of the heartfelt renderings. The character based around that are based on the actual people who, at her time, lived in here. There was a Mrs. Earnshaw who lived in the house, and she was housekeeper to the school, or the academy of the Patchards. She's buried somewhere in one of the local churchyards, is Mrs. Earnshaw. The other characters were also people who Emily knew of the surrounding locality. The Cathys and the Mr. Lintons were all people who she came into contact with. And of course, in the days of story writing and her imagination and the spirit that moves Emily to make or to write this work, were all around here. Even the compilation of the description of Wuthering Heights is part of this house, part of the Great Hall at High Sunderland, and also of Shibden Hall. When you read through the work which I have done, you then begin to see what happened in Emily's mind. You begin to see where she had the inspiration from. On a day like today, we have a very mild wind, but in winter time, Emily must have been up there, shivering with the cold, and writing, one understands, by candlelight or lamplight. We didn't have electricity, or they didn't in those days. Therefore, because we're still rural, still country, and the atmosphere of the character of the man who built this house is alive today. His spirit is in here. You can feel it. I can. People say my character's nearly based like his. Can we stop now? 에밀리가 교사 생활을 했던 로우힐 마을 한편에는 쉐비건 홀이라는 커다란 저택이 있다. 에밀리는 교사 생활을 하는 동안 이곳을 자주 방문했었다고
에밀리의 이곳에서의 체험은 폭풍의 언덕에서 캐더린이 시집을 갔던 린튼 가문의 드러시 크로스 저택의 모델이 되었다. 쉐비든 홀은 여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아름다운 집이었다. 에밀리도 한 번쯤 이런 집의 안주인이 되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은 아닐까. 여성의 허영심, 때로는 그것이 여러 사람의 운명을 뒤바꿔 놓기도 한다. 캐더린, 당신은 자기 마음을 배반했어. 자기 마음을 죽인 거야. 내가 당신의 마음을 찢어놓은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내 가슴도 찢어놓은 거야. 취재팀은 허워드 마을에서 약 3마일쯤 떨어진 황무지를 찾았다. 끝간데 없이 광활하게 펼쳐있는 황무지의 표정은 바로 캐더린이 얘기하는 히스클리프의 음산한 모습이었다. 히스클리프는 세련된 데라고는 없어. 교양도 없고 야만인이며 금자타와 현무암 뿐인 메마른 들판 같은 인간이야. 마치 히스클리프가 나타날 것 같은 음산한 황무지 한편에는 에밀리가 즐겨 찾던 계곡이 있다. 오늘날 허워드에서는 브론테 계곡이라고 부르고 있다. 계곡 한편에는 에밀리가 앉았던 커다란 자연석이 있다. 마치 의자처럼 생겨 브론테 의자라고 한다. 브론테 의자에 앉아 둘러보는 골짜기의 부드러운 풍경. 그것은 고독한 에밀리의 영혼을 달래주었던 황무지 속의 안식처 같았다. 에밀리가 사랑했던 이 골짜기의 세계는 캐더린이 한시도 떠나서는 살 수 없었던 히스클리프의 품속, 바로 그것이 아니었을까.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보다도 사랑한 것은 히스클리프 자신이었단 말이야. 만약 모든 것이 없어져도 그만 남는다면 나는 역시 살아갈 거야. 그러나 모든 것이 남고 그가 없어진다면 이 우주는 아주 적막할 거야. 브론테 계곡을 지나 취재팀은 황무지의 언덕으로 오르는 길로 들어섰다. 이곳 황무지에는 에밀리가 찾아가던 또 하나의 장소가 있다. 길을 가다 보면 멀리 황무지 언덕 위에 턱 위든스라고 하는 폐가가 보인다. 그곳이 바로 소설 폭풍의 언덕에 나오는 비바람 몰아치는 히스클리프의 집이다. 죽어간 캐더린이 유령으로 20년간을 떠돌며 두드려댔던 황무지 언덕에 숨쉬고 있는 또 하나의 히스클리프의 품속이다.
영광스러운 세계로 피해가서 항상 거기에 있고 싶은 거야. 눈물을 통하여 어슴푸레하게 그것을 보고 아픈 가슴의 벽을 사이에 두고 그것을 동경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과 함께 있고 그 속에 있고 싶은 거야. 나는 죽어서 더 행복해질 거야. 나는 살아있을 때보다 더 멀고 높은 곳에 가 있을 거야. 지붕은 날아가 버리고 층층이 쌓은 돌벽만 남아있는 탑 위든스는 애초에는 양치기의 집이었는데 1933년까지는 어떤 은둔자가 혼자 이곳에서 닭을 기르고 살았었다고 한다. 바람이 몹시 불고 있는 이곳은 톱 위든스라고 불리는 폐가가 서 있는 곳입니다. 뭐라고 불리는 황무지 언덕 위에 서 있는 이 집이 소설 속에서는 비바람 히스클립의 집, 즉 우더링 하이츠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유령이 되어서도 캐더린이 찾아오던 폭풍의 언덕은 에밀리가 황무지의 세계 속에서 가장 애정을 갖고 있던 장소였다. 탑 위든스라고 부르는 회가의 한편에는 에밀리가 이 장소를 염두에 두고 폭풍의 언덕에 워더링 하이츠를 묘사했다는 팻말이 붙어있다. 에밀리가 애정을 갖고 찾아오던 탑 위든스에는 황무지에 방목되는 양떼들이 찾아오고 있어 히스클리프의 폭풍 후의 세계를 찾아보기에는 너무나 평화로운 모습이다. 오직 에밀리 브론테가 가슴 깊숙이 들이마시곤 했던 황무지의 상쾌한 바람만이 폭풍의 언덕에는 불고 있었다. 탑 위튼스에서 약 4km 정도 떨어진 계곡 속에 아늑하게 자리 잡고 있는 폰덴홀입니다. 이 집을 염두에 두고 에밀리 브론테는 정적에 감싸인 린튼가의 드러시 크로스 저택을 그렸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드러시 크로스의 모델로 등장하고 있는 폰덴홀은 17세기에서 19세기까지 3세기에 걸쳐 요크셔주의 지주였던 히튼 가문에 속했던 집으로 히튼 가문은 양털, 밀, 토지 투자로 막대한 재산을 모았다. 그리고 그 재산은 사촌끼리의 결혼, 양딸과 양아들과의 비윤리적인 결혼을 통해 3세기에 걸쳐 대를 이어 히튼 가문에 계승되었다. 에밀리 브론테는 이 히튼가의 이야기를 토대로 폭풍의 언덕에서 재산을 놓고 벌어지는 비윤리적인 결혼과 증오로 가득한 어윈쇼 가문과 린튼 가문의 3대에 걸친 보복과 복수의 이야기를 썼다. 폰덴홀 입구에는 1801년이란 연대가 보인다.
소설 폭풍의 언덕은 1801년부터 서두가 시작된다. 에밀리 당시 양목 공장이던 폰덴 홀은 현재까지 이어내려와 지금은 에밀리 브론테의 명작 폭풍의 언덕의 모델이 된 것을 기념해 브론테 타피스트리를 만들어서 판다. 또한 폰덴 홀 뒤뜰에는 당시 주인이 에밀리를 위해 심었다는 배나무가 거목이 돼 명작의 향기를 더해주고 있다. 폰덴홀 마을 뒤편 황무지가 시작되는 언덕에는 폰덴컥이라고 부르는 절벽이 있다. 바로 에밀리가 폭풍의 언덕에서 페니스토우라고 묘사하고 있는 절벽이다. 이 커다란 바위 덩어리는 누구나 애인과 함께 올라가면 1년 안에는 반드시 결혼하게 된다는 전설을 간직한 절벽이기도 하다. 폰덴컥 위에서는 캐더린이 결혼해 살던 드러시크로스 저택이 내려다 보인다. 폰덴컥은 황무지에서 캐더린을 영원히 응시하고 있는 또 다른 히스클리프의 모습이었다. 캐더린, 당신은 나를 사랑했어. 그러면서 무슨 권리로 나를 버리고 갔나? 무슨 권리로? 대답해보, 캐더린. 에밀리 브론테는 소설 폭풍의 언덕이 출간된 지 1년 후 폐질환이 악화돼 1848년 12월 19일 조용히 눈을 감았다. 허워드 마을은 본시 햇볕이 적고 습기가 많은 이탄질의 땅이어서 폐병이 많은 마을이었다. 에밀리 당시 이 마을의 평균 사망 연령은 25세에서 28세였다고 한다. 브론테 자매도 에밀리가 30세, 앤은 28세, 샤를러트가 겨우 38세까지 살았다. 목사관의 거실에는 에밀리가 죽던 날 누웠던 소파가 남아있다. 죽음을 앞두고도 의사도 약도 끝까지 거부하며 조용히 눈을 감은 에밀리였다. 내가 싫어하는 것은 이 부서진 감옥 같은 육신이란 말이야. 난 이런 육신 속에 갇혀 있는 것은 지쳤어. 폭풍의 언덕을 읽으면서 독자들은 히스클립에 대해서 아마도 깊은 분노와 동시에 아주 인간적인 커다란 매력을 느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학 속에서 히스클립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라고 생각하세요? I think that Heathcliff is the central character of the novel, and he dominates the entire story, and he dominates all the people that come into contact with him. Whether they like it or not, they're all attracted to him, either with a fierce love or with a fierce hatred, because of the sort of person that he is. He has mysterious backgrounds which appeal both to the people in the story, like Catherine herself, or also to modern-day readers. And also, of course, he has this evilness in him, in that he can hang a dog without thinking about it, or he can crush a skylark's nest without thinking about it. And I think that that sort of brutal cruelty has an appeal to certain women.
And I think that that's what Catherine partly admires in him, in that he is very much a part of his moorland background. He's very much like the Moors, wild, dark and stormy, and a passionate personality. He very much identifies with the Moors, and I think that Catherine herself also loved the moorlands and the type of people that came from this area, and so obviously Heathcliff was to her a part of her spirit, perhaps the evil part in Catherine's own spirit. 평생을 거의 이 산골짜기에만 지내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랑의 경험도 없었던 작자가 어떻게 이렇게 열렬하고도 또 잔혹한 사랑을 그릴 수 있었는지가 무척 궁금한데요. Well, of course, we don't know for certain that Emily Bronte had no personal experience of love, but we do know from the circle of her acquaintance that it's very unlikely that she did. She had from childhood been writing stories about love, about adultery and hatred and incest in the little tiny books which I think you've seen in the museum already. And the juvenile stories that the Brontes all wrote together were very much dominated by themes of this kind. So it was a theme that she'd worked over many, many times in her own mind. And of course we know that she'd seen her sister Charlotte's own experiences of love, and that Charlotte had fallen in love with her tutor in Belgium and had suffered very deeply over the whole affair, so that she had observed people's suffering of love, from love as well. And I think that also, of course, she had read very widely, and she obviously adopted ideas from other novels that she had read. But she seems to have been the sort of person who could very much absorb other people's feelings. She was the sort of person who would sit on the sidelines and observe other people and watch other people and could put herself in their position. And I think that that's how she's able to get so deeply into the characters of both Heathcliff and Catherine. 에밀리는 죽어서 그녀가 생전에 늘 내다보던 교회 묘지에 묻혔다. 브론테 일가는 막내 앤 말고는 모두 이곳에 묻혔다. 에밀리의 아버지가 84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41년간을 일하던 허워드 교회는 그 후 1881년에 재건돼 에밀리 일가의 무덤은 새로 세워진 교회 기둥 밑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에밀리의 영혼은 생전에 그녀가 사랑했던 황무지의 언덕을 바람처럼 자유롭게 영원히 떠돌 것이다. 나는 그래도 나의 히스클리프를 사랑할 것이고 저승에까지라도 데리고 갈 거야. 그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니까.